경남에서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감염 비율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에 특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선별진료소가 있는 김해시 보건소의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박한 코로나 대응 상황이라지만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통영에서 재택근무를 넘어 이른바 섬택근무가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의령군이 뛰어들었습니다. 기업의 뿌리가 되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8명, 진주 7명, 밀양과 사천 각 3명, 거창 2명, 양산과 산청이 각 1명입니다. 경남도는 최근 감염 비율이 높아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천, 울산과 가까운 김해와 밀양, 양산 등 8개 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 2,300여 명의 사전 진단 검사를 오는 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의 시민들은 아예 주변에 불법 주차까지 하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급박한 코로나 대응 상황이라지만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반, 보건소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에 주차하지 못하고 도로가나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주차장 자리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해시 보건소에 주차 가능한 구역은 관용 차량 등을 제외하면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검사받는 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선별진료소 들어서면서 많이 복잡해요. 네. 어떻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변 공간이 워낙 여기가 시내다 보니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9월까지 선별진료소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주차 공간이 더 줄어듭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지금 선별진료소 다른 데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옆에 있는 봉황대 유적지 주차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좀 주차를 하시고. 지난달 중순부터 일반 진료 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보건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전국 최초로 통영에서 이른바 섬택근무를 합니다. 4일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통영시가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북구마을에서 섬택근무 운영 협약을 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일주일에 3일 정도 리모델링을 끝낸 두미도 북구마을 청년회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경로당 건물은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합니다. 경남도의 섬 재생 사업인 살고 싶은 섬 정책으로 섬택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섬둘레 14km 두미도에는 현재 70가구,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진공 직원들처럼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섬이 살기 좋은 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런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의령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의령은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며 호암 문화대제전을 여는 등 뿌리 깊은 인연이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정곡면의 호암 이병철 회장 생가입니다.
삼성 창업주인 이 회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최근 이곳이 떠들썩합니다. 의령군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천여 점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뿌리가 여기 아닙니까? 그분을 좀 업적을 생각해서 꼭 이 미술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술관이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의령군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창업주의 고향으로 기업과 뿌리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는 이미 호암과 리움 등 2곳의 미술관이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에서도 의령이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상생 그런 역할에서도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령의 고향을 살리면서 또 고인의 기정의 의미도 더욱 값지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부산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고 허성무 창원시장도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이건희 미술관을 함께 짓겠다며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창업주의 고향임을 내세우는 의령군이 부산 창원과 같은 대도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각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데요. 부산항의 항만 물류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이 합쳐져 타워 크레인도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연 현장의 김한식 기자입니다. 운전석이 비어있는 육중한 크레인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를 지상으로 옮기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차량은 스스로 찾아가 작업을 합니다. 5G를 이용한 크레인 원격 조종 시연 현장입니다. 작업은 항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조종은 100m 이상 떨어진 사무실입니다. 원격 조종으로 적재한 컨테이너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간격이 일정하고 2층으로 쌓아 올린 것도 엇갈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핵심 기술은 저지연 카메라와 실시간 제어 가능한 5G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 저지연 영상이란 크레인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조종실로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일반 카메라는 1초가량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이 카메라는 시차가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원격 조종실과 크레인이 5G 통신망으로 연결돼 실제 운전석에서 작동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움직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주변 상황을 볼 수 있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항만의 메인 기능인 물류, 크레인 이런 데서 5G가 적용되면 운영 효율성이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분야입니다. 대기업의 영역인 통신과 중소기업의 영상기술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통신은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력 자체는 그동안 이제 LG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갖고 그 경험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3개였던 컨테이너 적재량을 4개까지 쌓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최대 4대의 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부지 활용도와 작업 효율성이 최대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 조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도 당연히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물류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 항에서는 이미
5G 기반 크레인 원격 제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항만 등에서도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는 등 효율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양부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정인이.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만 1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은 크게 분노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9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8년에는 약 24,600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세부터 3세도 10.3%, 4세부터 9세도 11.1%나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자행한 중복학대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도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리 양육자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82%에 달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10명 중 7명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피해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상처를 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중심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시선도 여전히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계가 계속되면서 공공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이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 어려웠던 이유이자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이 계속 보호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아동학대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또 정부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손을 피해 불 꺼진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은 파당금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찹쌀떡이 인기입니다. 최근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하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공동으로 특별한 찹쌀떡을 개발했다는데요. 얼렸다 녹여 먹는 일명 아이스 찰떡인데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녹차와 대봉감 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가위로 반을 가르자 세 층으로 이뤄진 단면이 드러납니다. 쫀득한 찹쌀 아래 버터크림 치즈가 자리 잡았고 그 아래 달콤한 잼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입에 가득 차는 크기의 녹여 먹는 찰떡입니다. 하동의 한 농업법인 회사와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함께 개발한 3중 찰떡 아이스입니다. 현재는 녹차와 대봉감, 딸기 세 가지 맛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하동의 한 농업법인 대표가 찹쌀떡과 소 사이에 액상치즈를 넣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뒤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품 안에 넣었던 카스터드 크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제품의 맛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심 끝에 법인 대표가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의뢰했고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영매칭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원과 공동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냉해동 안정성 쪽으로 연구를 하고 사장님은 그 기존 떡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만드는 거는 공정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간의 연구 끝에 얼었다 녹아도 맛이 유지되는 버터크림치즈 앙금 개발이 성공하면서 현재 제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농산물이 제품에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대봉감과 녹차, 딸기를 분말로 만들어 찹쌀떡 잼 원료로 사용합니다.
딸기를 진주농업기술원에서 수급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산할 때는 저희 하동 옥정에 딸기 농가가 많습니다. 거기 옥정 농협이나 아니면 장목반을 통해서 구입해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냉동식품이란 점에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제품 정착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법인이 합작해 개발된 3중 아이스 찰떡. 상품화 단계는 이미 마친 가운데 포장용기 개발이 끝나는 오는 가을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4일 새벽 0시 15분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 안에 있던 법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주택 일부와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1호 달빛 어린이병원은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CNA 서울 아동병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는 평일 밤 11시, 주말은 밤 10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약국도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밤까지 영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어린이들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를 지난 2014년 도입했습니다. 거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2개 회사 노조가 4일 돌입하기로 했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사마여객과 세일교통노사는 지난 3일 마지막 노사 협상을 벌였습니다. 중재에 나선 거제시가 임금 인상분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고 4일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습니다. 시는 확약서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분 2.62%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 체납 등의 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거제에서는 2개 회사에서 108대 시내버스로 5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6개 시도의회 의장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6개 광역시도를 거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203.7km 구간에 총 사업비 약 4조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에서는 함양과 거창 합천이 노선에 포함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 내륙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만 18세가 돼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합니다. 도는 자립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원룸형 생활시설 운영으로 아동들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상생활 기술 수업 등 방문 교육으로 아이들의 자립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나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내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기간은 5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로 야외 파도풀 서핑 체험단 모집과 할인 등 오픈 7주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워터파크 측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돼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거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